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9%, S&P 500 지수는 0.26%, 나스닥은 0.2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애플은 회계연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2.10달러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3분기 애플 매출은 538억 달러로 역시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3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며 회복된 실적을 발표해 흥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다른 곤란한 이슈들에 대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어제 코스피 0.45% 상승세 타면서 2038선까지 다시 지수 올려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반등했습니다. 625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모두 외인과 기관들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며 큰 의미 부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상하이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항상 막판에 이익에 맞게 합의를 바꾼다고 비난했습니다. 함께 협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국의 새로운 존슨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불안한 투자자들 외환 시장에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운드화 가치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HLB가 리보세라님에 대한 논문 미제출 루머로 어제 장 막판에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이 이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노동조합이 파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으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좀 물가 지표가 부진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락폭은 점차 축소되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애플의 실적도 발표가 되면서 그렇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시장에는 어떤 주목해볼 만한 상황도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어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이제 상하이 지금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상하이가 한국 시장보다 1시간 적기 때문에 오늘 저녁 정도에는 어떻게든 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 일단 기준금리 관련돼서 회의를 열립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있을지 몰라도 뉴욕 증시가 어저께 끝났을 때 이런 그 시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혼조 마감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증시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상하이 관련 그리고 FOMC 이런 어떤 기준금리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좀 긴장감 속에서 혼조세 모습을 마감됐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몇몇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애플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애플이 기본적으로 시간 내에 거래할 때는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0.43% 정도 하락한 208.78달러 마감했는데요. 시간 내 거래했을 때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즉 애플이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련돼서 상당히 애플이 긴장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내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혼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애플은 통상 9월부터 12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가 1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국으로 보면 1분기가 애플은 2분기 그리고 한국으로 보면 2분기지만 어떻게 보면 4, 5, 6 같은 경우에는 애플로 보면 3분기인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냐면요. 기본적으로 애플 CEO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로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이폰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그 이외에 아이폰, 웨어러블 그리고 애플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휴대폰 부분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어떤 지난 5일 날 잠정 실적 발표됐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약 6조를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6조가 2018년도 2분기보다 예상보다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는 핸드폰 사업은 예상보다 좀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 관련된 연준 기준금리 관련된 상당히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기준금리를 4번 올렸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번 올리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존슨이 27,000선인데 27,000선이 아니라 37,000 정도 즉 지금보다 10,000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약간 소폭이나 약세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지금보다 연준이 금리를 결국 과거에 작년에 올리지 않았다면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 보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상하이 미팅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로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바라볼 때는 50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잃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무슨 제조 회사라고 그랬죠. 제조 회사는 약 200만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5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면 그만큼 미국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화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상당히 비난하고 있는 거 보면 5만 명의 일자리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 협상에서 제대로 못한다면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인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보면 결국 오늘 결국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가 어떤 미팅을 할지 몰라도 전적인 틀거리는 미국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면에는 방금 보였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즉 고관세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본적으로 FOMC 때 오늘과 내일 어떻게 끝날지 몰라도 예상보다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부분인데요. 자, 그동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그리고 상당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16년, 2017년 넘어서 작년에도 4번의 금리 올렸다는 걸 보면 결국 이것도 연준의 책임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통상 우리가 QT라고 그러죠. 이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작년에 기준금리 많이 올렸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반작용이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길 것이다는 이면에는 오늘과 내일 결국 미국의 FOMC 때 기준금리를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될지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하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지만 과연 얼마나 내릴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일 시장에 큰 화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하이에서 협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 합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중국에 경고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 관영 매체 편집장은 미국은 협상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 협박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협상 상당히 좀 그렇게 의미는 없다 이런 좀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네. 통상 어제와 오늘 이제 회의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월가 페이퍼를 보면 어제는 간단히 킥오프의 모습이고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이런 단어들은 아마 작년부터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을 정도로 좀 귀에 박힌 단어인데 그런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밖에 회의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 보면 그냥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이 정도의 상당히 의미를 좀 낮게 두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달 이후에 협상에 다시 한번 재개됐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월가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협상의 주체가 누가 될까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문호신 미 재무장관은 여러 가지 페이퍼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즉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연말까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통상 우리가 영어로는 USTR이라고 그러는데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인물이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 헤드로 올라왔습니다. 즉 이 인물은 상당히 좀 강경파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지만 1983년부터 85년까지 미국 무역부 부대표의 모습이 있었고요. 과거부터 무역 관련된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강한 인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상당히 센 선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류호 총리와 어떻게 보면 강경파와 강경파가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커피 한 잔 먹는 그런 킥오프 수준에서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어떤 발표할지 몰라도 확정적인 발표보다도 앞으로 계속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 상당히 좀 강한 얘기를 이제 중국 측에 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트위터 속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 좀 많이 드려보는데요. 자, 이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지피켓. 결국 어떻게 보면 차이나가 미국을 이지피켓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지피켓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입장에 쓰기 어려울 정도의 단어인데요. 단어 뜻은 호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네이버나 검색되고 있는데 즉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 이런 단어를 강경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중국이 좀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가장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승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상하이 지수의 리뷰를 좀 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최근 며칠 동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달 이후에 미팅을 하는 거에 상당히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만 주가의 패턴을 보면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상하이 지수 비롯해서 몇몇 또 중국 측의 페이퍼를 보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약간 지켜보자, 즉 관망세 모습이 중국 상하이 지수에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좀 유화 지수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영어로 단어로 소이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한국말로 보면 우리가 대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사료 쪽으로 상당히 중국이 미국 측에 이런 대두를 좀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세계 최대의 어떤 그 대두 수입국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관련돼서 너희가 수입하려고 우리가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중국 측은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서부가 트럼프 대통령 텃밭이고 이쪽에 상당히 대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 내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앞두고 우리는 압박을 가할 것이야 이런 평가 속에서 작년에 결국 중국이 미국발 대두 수입을 상당히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달부터 대두 가격이 부실당 상당히 좀 떨어졌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부실당 878센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작년에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 보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또 다른 유화 제출 취했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몇백만 톤의 대두를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 왜 했을까요? 결국 어제 오늘 상하이 지수 중국과 미국이 어떤 협상할 때 좀 잘하자 그런 제출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우린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좀 유화 제출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유화 제출은 별로 안 먹힌다 이렇게만 들어오겠습니다.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이제 우리 홍콩에 대한 이슈를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홍콩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고요. 홍콩의 모습 보면서 이제 중국 측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인민해방국이 홍콩을 들어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홍콩 항생지수가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외신에서 나온 것 비하면은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안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몇 국내 금융상품 관련돼서 홍콩 에이지 지수가 인덱스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이 모습을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어떤 계엄령이나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홍콩 증시가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홍콩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방군을 비롯해서 상당히 홍콩을 좀 압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상하이 미팅은 서로 간의 다른 고관세나 이런 이슈보다도 이제는 중국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압박을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협상 돌파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달 이후에 첫 킥오프했다, 즉 미팅했다 그런 부분 소소한 좀 안도감이 있지만 전청의 틀거리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도 지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 이 WTO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WTO를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WTO에 대한 기본 단어가 그 각국의 무역 분쟁을 좀 서로 간에 해결하는 부분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틀을 좀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중국과 어떻게 보면 한국 등 소위 그 OECD나 그러니까 소위 OECD나 그 G20 그 안에 멤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 멤버에서 빼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WTO가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 측에서 결국 WTO의 의견과 관계없이 고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만큼 상당히 그것이 좀 명령적인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틀고를 보면 결국 이런저런 제스처는 그 틀에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한국을 넘어서 어떻게든 즉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어떤 실적들 좋아지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 입장은 저겁니다. WTO에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WTO에 제소하더라도 이것이 1년, 2년, 3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WTO에 제소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풀지 몰라도 고관세 관련돼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탁기나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제는 강원까지 즉 이런 부분까지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은 결국 전초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정부죠. 존슨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파운드화가 급락을 해서 그렇죠. 이틀 전에는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파운드화 흐름과 함께 노딜 브렉시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존슨 총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라임 미니스터 즉 총리가 됐는데요. 자, 존슨 총리가 항상 하는 얘기 그겁니다. 나는 10월 말까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에 있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시청자 여러분께서 달러를 사실래요? 파운드를 사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부분 달러를 삽니다. 왜 달러를 사죠? 그만큼 파운드화가 정확하게는 판단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복잡하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예를 좀 이렇게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부부가 그 맨날 가족이 싸우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판단을 보면 파운드 관련돼서 상당히 그 달러를 사고 파운드화를 파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를 보면 파운드가 계속 좀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존슨 총리가 지난 24일 취임 이후에 파운드화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파운드화가 외국한 좀 그 보면 파운드화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 GB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그 브리티시 파운드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파운드화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파운드화의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언더 인덱스의 모습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24일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때가 7월 24일이죠. 7월 24일 날 어떻게 됐냐면 결국 존슨 총리가 되고 나서요. 지금 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1달러당 이 당시에는 1.25파운드에서 이제는 1.21파운드. 그러니까 달러 가치 대비로 파운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존슨 총리가 취임 이후에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겠다는 보면 결국 10월 말까지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월가 참여자가 그럴 바에 나는 파운드화를 팔고 그리고 달러를 사겠다. 때로는 엔화를 사겠다. 이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파운드화가 약세가 된다면 결국 유로존을 넘어서 영국의 어떤 그 제조업 부담이나 투자 감소 그리고 자본 이탈은 여전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불안한 투자자가 이탈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의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논문 미제출 루머로 어제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장 이후에 회사 측이 좀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현재 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HLB의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의 어떻게 보면 루머만 돌아도 주가가 20% 이상은 쉽게 하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좀 일부는 회복이 되겠지만 전부 다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 가지 이슈가 돌았거든요. 바로 유럽 종합학회 이런 논문 제출에 마감 시험이 뭐가 잘못돼서 좀 이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와 이거 최대주주의 이런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이제 이거 어떻게 담보대출이 잘못돼서 이거 반대매매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돌았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팩트인 것도 있었었고요. 실제적인 근데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문 제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럽 종합학회 논문 제출이 마감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리보세라님에 관련이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루머에 대한 것은 실제 HLB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친 신약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마감 기한을 사전에 허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H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승인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받았다라는 얘기를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이런 마감 시한이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를 따라서
LSK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올은 8월 21일 사전까지만 논문은 제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발표 논문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정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HLB는 또 리보세라님의 데이터의 통계 작업 완료와 내부적인 방향성 논의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신약의 이런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서 좀 많이 놀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런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어찌됐든 좀 반등의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짚고 왔고요. 이어서 자동차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이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어젯밤 나온 이 파업의 찬반 투표 결과 노조원의 과반 찬성을 얻었는데요. 일단 이와 함께 좀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일본차 브랜드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올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라인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주가에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결국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결이 됐으니까 아마 휴가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파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사의 파업이 현실화가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들이 수혜를 좀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이 좀 수혜를 얻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노조 쪽에서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외면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차를 계약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지난해 말 현대차가 내보인 이런 대형 SUV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노조의 증산 반대로 공급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소비자가 계약 후에 거의 1년 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소 물량도 거의 2만 대가 넘어섰고요. 현대 기차가 올해 새로 선보인 신형 소나타나 K7 프리미어 그리고 셀토스 등은 신차 효과가 모두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신차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문제는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2년 만에 합산 점유율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차 기차의 이런 강력한 경쟁력인 토요타나 혼다, 닛산 등의 일본 3사 점유율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올해 6월 미국에서 판매된 차는 15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 토요타나 혼다, 닛산의 판매량은 3.5, 6.3, 14.9 이상이 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엔화가 오르면서 차량 가격이 비싸졌고 모델도 조금 노후화된 탓이 있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반면 신차를 선보이고 환율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훌륭한 대안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SUV 바로 팰리세이드, 산타페, 코나, 텔로라이드 같은 이런 SUV가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차는 계약 물량이 3만 대에 달하는 이런 팰리세이드 이런 생산 라인을 늘리고 연간 7만에서 8만 대의 이런 판매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파업이 현실화가 되면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추가 계약 난항은 물론 차량을 기다리다 지친 고객들의 이탈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실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 수요가 일본 브랜드에 좀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신흥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랫동안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사실은 조금 침체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노조의 이런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에는 조금 당분간은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업으로 인해서 실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13만 원 선 깨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가전이 견인한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부진에 현재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전략 스마트폰인 V50 신규의 이 예상외 선방에도 적자를 막지 못했는데요. 이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15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500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1분기보다는 많이 못했고, 3분기에는 이것보다 다시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전자가 가장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은 가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집에 다들 요즘에는 필수 가전이라고 되고 있는 이런 공기청정기랑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은 LG전자에서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분야,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알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어찌되면 이번에 상반기에 신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팔리면서 이거 의외로 이쪽이 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비가 많이 급증을 했고요. 스마트폰의 생산 거점을 좀 베트남으로 좀 옮기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앞으로는 원가나 이런 게 조금 더 훨씬 더 싸지게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미래는 이런 휴대폰 쪽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가 2, 3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1조 6천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손실은 한 3천억 정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전년동기 이런 영업손실액이 1,854억보다 약 거의 70% 가까이가 늘어났고요. 1분기 영업손실이 2,035억보다도 54% 이상이 급증한 이런 수치다라는 겁니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한 2천억대 초반 적자보다 또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LG전자의 어떻게 보면 7분기 때 이런 스마트폰의 부분의 영업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이런 재배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의 이런 보조금 지급이 늘어난 데랑 듀얼 스크린 무료 증정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마케팅 비용까지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폰 부분이 5G 스마트폰과 보급형 실모델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으로 이런 스마트폰 이런 생산 거점을 완전히 옮긴 이후에는 원가 경쟁력이 생기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가전 부분이 워낙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스마트폰 부분까지도 구조조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전장 부분에 이런 납품에 아마도 이런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악관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과 만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주의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부터 있는 아세안 포럼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과 별도로 만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리 외무상이 이 회담 참석을 취소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에 북한이 호도반도에서 발사체를 수발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자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자, 우선은 그렇게 좀 과도한 느낌은 아니고요. 좀 제한적인 이런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군대에서 얘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러한 미사일 발사체가 많이 발사됐다라는 건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또 급격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최근에는 뭐 미사일이 한두 발 나오고 막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없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호조가 나왔다라는 것,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관련해 이런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고, 지금은 실적 발표 어떻게 보면 피크 시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종목들로 좀 더 여러분들이 슬림화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쪽으로 물러나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재 정경도 국방위원장이 북한 발사체와 탄도탄 레이더와 이지스함에서 포착됐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오늘장 전략, 지금 현재는 심리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저점 부분까지는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이런 모습, 아마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그동안에는 매년 사실은 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결코 싸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랫단을 좀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심리적인 이런 지지선 역할을 하는 2000선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애플 실적이 생각보다 호조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이런 애플의 어쩌면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런 주가의 오늘 흐름이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5G 관련된 이런 업체들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했던 장마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중북부와 충청 북부에 영향을 줄 텐데요. 한편 그 밖에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낮까지, 소나기는 오후 한때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0에서 80,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30에서 60,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와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은 30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이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나타나겠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종일 지속되면 열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북서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충청 이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청주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낮에는 폭염이, 밤사이에는 열대야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3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와 남해상으로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서해상은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